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감옥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우와. 네, 와. 네, 제가 감옥을 어떻게 풀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단지 그냥 감옥의 역사를 나열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옥은 제가 생각하기에 권력과 항상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감옥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감옥에 대한 발제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감옥에 대한 역사는 일단 중세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던전, 게임에서 던전. 이렇게 몬스터 잡으러 가는 그 던전, 음. 그게 실제로는 감옥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이라던가 혹은 수도원의 지하 같은 곳에 범법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들을 감금해두는 곳이 있었고, 이제 그곳들을 뭐 감옥이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는 일단 모든 처벌을 하기 전에 이 범죄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구류해두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처참하기 때문에 네. 처벌 자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벌금을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나한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쟤를 감옥에 뭐 한 3년쯤 박아달라 이렇게 하면 뭐 그래? 뭐 해서 3년쯤 가다 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셀이 있는 감옥, 이렇게 각각의 방들이 나열되어 있는 감옥의 형식은 1700년대나 돼서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생겨난 것은 이제 1700년 정도가 되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뭐 가둬두고 관리한다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서 땅 밑에 지하에다가 가둬두는 게 아마 이 시대의 감옥이 가진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감옥이 가진 의미는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근대화가 되면서 단순히 사회 부적응자들을 가둬놓고 범법자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다시 재사회화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감옥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은 단지 처참하고 불행한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균질화된 환경에 사람들을 밀어놓고 균질화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루를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했던 일탈이나 범법 행위들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의 형식이 실은 병원에서 많이 차용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자장님께서 아마 보여주셨던 그 평면이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런 평면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저렇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쫙쫙 뻗어나가는 우주선 형식들이. 같이 생겼어요. 네. 우주선. 중심 구심점이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평면만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평면이죠. 양 끝에, 그러니까 이 외곽에 두 겹의 벽을 둘러놓고 저 두 개의 벽이 이 감옥과 바깥의 사회를 구분짓는 필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벽 사이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죠. 그 사이를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네. 막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저기는 황량한 들판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완전히. 호화로워 보이긴 하네요. 그래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저런 게 점차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시금 재조명이 네. 되게 되고, 범죄자들에게 주어져야 될 최소한의 환경적인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평면들이 일반화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 평면들을 헨트식 평면이라고 힌트. 부르게 되는데, 근데 실은 이게 철자는 겐트로 보이거든요. GHENT인데 이게 벨기에에 있어서
벨기에 발음이 헨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런 헨트식 평면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또 우리한테 유명한 근대 감옥의 평면이라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죠. 파놉티콘. 네. 네.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설들을 주장하게 됐는데, 근데 벤담은 사실 이거를 감옥만으로 주장한 건 아니에요. 벤담은 좀 소름 돋지만 학교, 생산시설, 병원, 감옥에 적용될 수 있는 인스펙터 하우스, 그러니까 감시하는 집이라고 이걸 그러니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과 앞에 있는 평면이 다른 게 뭐냐면 실은 생각해보면 이 앞에 보이는 이 동그란 평면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동그란 평면과 이 평면의 차이는 감시에 더 용이한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있는 평면은 이제 중간에 저게 관리 시설이라고 하지만 저게 옆에 있는 셀들이랑 분리된 벽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관리 시설들 자체가 이제 저렇게 벽으로 분리돼서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스펙터 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면 벽이 이렇게 저 중심을 향한 방사형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각각의 방들에는 사각이 전혀 없고 저 중심에서는 어디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글을 읽지 않으면 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 중간에 있는 그 감시탑에 이 뽀얀 이제 뭐 PVC 같은 거로 처리를 해놓고 그러면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어른 거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 셀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저 안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시의 체계가 파노티콘에는 더 중요한 베터가 돼요. 네. 네, 그래서 헨트식 평면과 파놉티콘을 구분하는 거는 헨트식 평면이 단지 이렇게 계층화하고 분류화해서 사람들을 여기 셀에 넣어 놓는 거가 목표라고 했다면 파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그 셀에 균등화시켜서 넣어 놓는 거 플러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불안의 집이네요. 사실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다행인가? 다행히 파놉티콘은 헨트식 평면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헨트식 평면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파놉티콘이 좀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거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그냥 저 셀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데 헨트식 평면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팔의 개수만 늘리면 되거든요. 하빌리온 병원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식 평면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가지의 숫자가 뭐 8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아니면 저 끝에서 또 뻗어 나가도 되고 그런 걸 반면에 파놉티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 네. 넓은 들판에. 거의 뭐 층을 올리겠네요. 네, 층을 올리거나 근데 뭐 층도 한계가 있겠죠. 뭐 감시하는 사람이 가지는 뭐 그런 한계가 하나의 있을 한계가 거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헨트식 평면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하고 뭐 좀 약간 흥미로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 파놉티콘의 근원이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동물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루이 14세를 위한 동물원은 저렇게 중간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탑이 있고 주변에 저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챕터들이 나눠져 있어서 저 각각의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파놉티콘의 근원인데 실은 제레미 벤담이 저걸 보고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동일한 구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구조상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대 시대의 감옥은 켄트식 평면과 파놉티콘 두 개가 지고 있고 헨트식 평면은 계층화 및 분류화가 주된 테마다라고 한다면 파놉티콘의 경우는 여기에다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더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사실 감시 체계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각각의 셀에다가 넣어두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들을 결정하고 그냥 그 수감 생활을 살아내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니콜라스 펩스너의 그 히스토리 오브 빌딩 타입을 사실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니콜라스 펩스너가 좀 주목하는 거는 당시에 미국의 감옥의 건물보다는 그 약간 수감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번 시스템과 펜실베니아 시스템이 있는데
오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경험하진 않지. 근데 우리가 네. 우리한테 조금 더 일반적인 감옥 생활이라고 음. 인지되는 게 뭐 낮에는 함께 모여서 노동하거나 체육 시간도 보내고 그러다가 밤에는 독방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정도로 저 미국의 감옥이 작동됐다면 펜실베니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수도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감 기간 내내 방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방에서 나올 수도 없고 뭐 성경 하나 주고 이제 너의 죄를 참회하도록 하렴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노역도 이제 공동 노역이 없이 뭐 방 안에서만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약간 사람 미치게 했겠죠.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시스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극심한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일반적으로 어반 시스템으로 많이 변해갔다고 해요. 현대 감옥은 지금 저 다이어그램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 형태의 실험들이 있었어요. 뭐 중정형도 해보고 저런 핸드식 평면이 변형된 방식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형태로 귀결됐다고 해요. 전신주 형태라고 하는데 그 텔레폼 폼이라고 하는데 그냥 복도가 쭉 가고 그러니까 관리 동선이 길쭉하게 가고 이렇게 가로로 셀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식으로 가는 게 수감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네. 감옥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어요. 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리가 스터디하는 펩스너나 아니면 펩스너가 인용한 하워드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하워드라는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안 했는데 네. 하워드는 이제 펩스너보다 조금 더 앞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그리고 저번에 발제하셨던 그 병원도 병원, 네. 그 사람이에요. 그런 수감 시설과 수용 시설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그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과 감옥이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시설들의 폐해라던가 아니면 잘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도 기술하고 이제 그 감옥과 병원에 대한 역사를 기술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보는 감옥에 대한 역사는 조금 발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세 수감 시설은 굉장히 원시적이었고 잔혹했다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시민 사회가 발달하고 혁명을 거치면서 조금 더 그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좀 뭐 이제는 아주 사실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노숙하느니 감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뭐 자고 TV 보고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수감 시설들은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푸코라는 사람이죠. 푸코라는 사람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게 수감 시설이 더 인간적이어진 게 아니다. 다만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수감 시설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인간적이어지는 건 맞아. 하지만 그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병원, 뭐 공공기관, 무슨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으로 권력이 사람들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사람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가했던 중세의 권력의 형태가 감시하고 처벌하고 훈육하는 방식으로 변해갔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 르네상스와 그 시민사회에 대해서 저 부류가 가지는 차이점이었는데 하워드나 펩스나 같은 경우는 그 계몽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배려가 많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반면에 푸코가 좀 더 디테일해서 사실 좀 신뢰가 가긴 하는데 푸코는 그 시대에 나왔던 그런 지식인들이 감옥에 대해 비판했던 글을 막 분석을 해요. 근데 거기서 푸코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비인간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처벌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내요. 근데 그 글을 또 약간 소름 돋긴 해요. 이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서 가두고 하는 것이 막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일도 시키고
뭐 아니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싼 돈으로 노동력을 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근대기에 오면서 사람들의 신체형을 통해서 막 사지를 찢고 막 목을 베고 이런 처벌들보다 감금시키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감금이 굉장히 일반적이어지고 또 이제 근대화가 일어난 후로는 감옥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지는 반면에 그런 규율 같은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나눠져서 교육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푸코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본 게 이런 겁니다. 중세의 권력이 굉장히 수직 관계로서 위에 신이 있고 왕이 있고 그 아래 국민이랑 신민이 있는데 여기 국민이랑 신민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애들은 지하 감옥에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런 권력의 느낌이라면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면 근데 전환기에는 조금은 수평적이어지지만 하여튼 왕이라는 중심이 있고 중심적인 권력이 주장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 바운더리? 바운더리? 바운더리 같은 걸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감금시키고 구류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다가 이제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 넘어가기 전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8살이 됐는데 학교에 안 보내면 엄마 아빠를 처벌하고 그리고 얘네는 뭐 초등학생 너는 이런 걸 꼭 배워야 되고 중학생 때도 또 뭘 가르치고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은연중에 미디어는 그런 걸 또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저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관리받고 통제되는 존재로서 변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네. 중세의 권력은 수직적이다. 근대 권력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근데 이후의 권력,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의 권력은 속도와 리듬을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도와 리듬의 무엇의 속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 왜냐하면 사실 저 주제를 저 단어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약간 발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지만 하여튼 네. 속도와 리듬이라는 단어를 골랐던 이유는 뭐랄까? 그냥 자본주의를 좀 잘 포착하는 단어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권력이라는 거는 뭐 왕 혹은 뭐 교황 아니면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저는 사실 세상이 자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돈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권력은 사람을 항상 어떤 속도로 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어떤 리듬으로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다. 그럼 이제 범죄도 자본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범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범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살인, 뭐 강간, 또 뭐 있을까? 뭐 절도, 유괴. 뭐 사기, 뭐 이런 죄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인류학 공부를 조금 했었을 때 느낌은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기를지 말지를 그 어미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아기를 데리고 숲에 다 같이 여자들만 가요. 간 다음에 이렇게 바나나 잎 같은 거를 따가지고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아이를 이렇게 싸서 그냥 거기다가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는 용인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형태의 살인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푸코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감옥이라는 걸 단지 처벌의 장소라고 하지 않고 병원이라는 걸 단지 치료의 장소라고 하지 않고 병원은
질병을 명명하고 질병을 규정하는 곳이고, 감옥은 처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죄라 하는지, 무엇이 이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인지 죄들을 선별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면 느린 게 죄야.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느리고 섹시하지 않은 건 다 죄야. 그런 느낌? 왠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와 리듬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네, 한번 나중에 토론하면서 시비를 네. 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렇다고요. 네, 저는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할 생각을- 수도 네, 있는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설명이 좀 도움이 네. 됐어요. 그래서 푸코의 글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요거를 콩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나병이 대감호 사건과 점점점 추방의 의식들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라면 패스트는 규율의 도식을 탄생시켰다. 패스트는 사람들을 한쪽과 다른 쪽으로 구분하는 집단적이고 이원적인 분리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분리와 개인별 배분, 감시와 통제의 심층적 조직, 권력의 세분화를 초래한다. 나병 환자는 배척, 추방, 봉쇄의 현실 속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반면에 패스트 환자는 개인적인 분화가 다양화하고 상호 관련적이고 세분화된 권력의 억압적인 효과를 이루는 그러한 섬세하고 기술적인 바둑판 모양의 분할 속에서 포착된다. 나병이 낙인 찍히는 것이라면 패스트는 분석되고 배치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글 이전에 사실 푸코는 어떤 서술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병을 어떻게 사람들이 관리했는가, 그리고 패스트는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소록도가 그런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록도가 나환자촌으로 뭐랄까 그 봉쇄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봉쇄되어 있었죠, 거의. 거의 봉쇄되어 있고, 지금도 사실 나환자분들께서 나환자라고 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제. 네.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을 이 도시에서 그냥 추방시켰고 그들끼리 모여 살게 했어요. 근데 푸코가 얘기하는 패스트는 어떻게 관리가 됐었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저 발제의 그 내용도 사실 있는데, 사람들 다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뭐 통장, 뭐 이장님 같은 사람만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근데 뭐 그것도 일정 시간에만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사람이 돌면서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걸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 그 문 앞에서 창문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창문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제까지는 5명인데 왜 4명이야? 이러면 안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4명치의 식량만 줄게 이러고 4명치 식량을 주고, 뭐 그 한 명의 시체는 뭐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푸코의 경우에는 그게 근대의 권력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가정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의 작은 단위고, 그 가정들을 묶고 있는 그 통장 혹은 이장이라는 존재가 있고, 실은 그 이장은 그 일을 또 가서 뭐 표로 적어서 어디다가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의 식량을 또 내려보낼 것이고, 그렇게 시스템화된 채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는 그냥 시간 순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두 개의 과목의 사진을 보면 다시 이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병이 낙인 찍히는 것이라면 패스트는 분석되고 배치되는 것이다. 나병 걸린 환자들은 저 지하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나열되고 분석하고 배치하고 관리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는 어떤가?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위험한 주제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네, 아주 재밌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제
끝났고 이제 네. 토론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감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가 경험한 감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음. 수 없으니까 네. 또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자유로운 삶을 각자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박탈당하는 공간으로서의 감옥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뭐 현대 사회에서 감옥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실은 우리는 권력의 새로운 형태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신기하잖아요. 막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공공에게 까발려지고 네. 이런 권력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시국이 끝나고 나서는 음.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들을 알 수 없지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토론 또 찾아뵙는 걸로. 네. 네, 다음 주에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발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